자, 어여가자. 아이고, 그가 마을로 들어선 건 논밭을 뜨겁게 달구던 해가 슬슬 힘을 잃어갈 쯤이었다. 커다란 삿갓을 눌러쓴 채 흰 도포를 차려입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까지 척하니 짚은 꼴은 어디 이름 있는 산의 산신령이 잠시 마시를 나왔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허나 그 면면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몇 날 며칠 밤이슬을 맞았는지 입은 옷은 꾀지지했고 어디 냇가에서 눈곱이나 간신히 뗐나 싶은 얼굴엔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왼쪽 눈두덩이에 가죽 안대를 턱하니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사연 많은 나그네구나 싶어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땅바닥에 그림이나 그리며 놀던 아이들도 새로운 놀거리라도 생긴 양 어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머리에 쓴 삿갓을 벗어 이제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머리를 보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야기 찾아 전국 팔도 두루두루 헤집고 다니는 이야기꾼 박아무개라 하오. 보다시피 눈이 한짝뿐이니 외눈박이라 불러주시오. 외눈박이 말고 외눈박. 내가 박가이니 그게 맞지 않겠소? 응? 하면서 껄껄 웃는 모습이 재밌는지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따라 웃었다. 내 뉘일자리 한켠에 주름배 채울 곡기를 좀 청하고 싶은데 괜찮겠소이까? 마땅한 주막도 묵을 만한 숙소도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외지인 하나 먹여주고 재워줄 집이야 있었다. 얼핏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외눈박이지만 그의 능청스런 말솜씨 덕에 믿음이 갔는지 넓은 집 최간애가 나서주었다. 마을이 좁은지라 돈 받을 만한 대접은 못 해드리오. 변변찮은 잠자리에다가 찬밥에 나물 조각이라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공으로 헉이나 채우고 찬바람이나 피하시오. 외눈박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으나 거저 얻어먹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공이라니. 입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꾼이 맨입은 안 될 말이오. 정 그러하시면 내 재주가 있으니 그걸로 삭을 치르리다. 조선팔도 다 뒤지고 다녀도 나 같은 이야기꾼은 없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요. 최가가 외눈박을 안내하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그 뒤를 따랐다. 가볍게 상을 차려준 최가 마누라가 다듬이질을 하는 동안 최가는 마을 장정 며칠랑 마당 한켠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서 줄임배를 채운 외눈박을 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킨 뒤 숨을 고르고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잘 먹었다. 아이들은 먼발치에 무리지어 앉아서 외눈박이 이야기를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마실 나온 어르신이 다리쉼 할 겸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계신 것까지 본 외눈박은 청중들이 썩 만족스러웠는지 목을 가다듬고는 아이들을 평상으로 불러들였다. 자, 이리들 가까이 와서 앉거라. 이제부터 이 외눈 아재가 세상 듣도 못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우르르 몰려와 평상 앞에 자리 잡은 아이들뿐 아니라 새끼를 꼬던 최가와 청년들, 다듬이질을 하던 최가의 아내, 그리고 노인까지 외눈박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너희들 깐북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아이들은 처음 듣는다는 말을 저마다 웅얼거렸다.
이야기 꽤나 들었음직한 노인마저 깐북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요괴라 이 말이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다 손발까지 쑥검댕이 마냥 거무튀튀한 것이 해만 떨어지면 어디서 기어 나와서는 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 장님인 주제에 귀가 어찌나 또 좋은지 침만 꼴깍 삼켜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오도도도독 달려오지. 그리고 사람을 확 잡아채서 누나를 혹하고 뽑아먹는데 아주 세상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지. 아이들은 침 한 번 꼴깍 삼키지 못하고 겁먹은 채 외눈박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끼 꼬던 손이 느려진 것을 보니 채가와 청년들 역시 제법 깊이 있게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가의 아내는 내심 무서운지 다듬이질 소리가 조금 빨라진 듯 했다. 주변을 쓱 하고 둘러본 외눈박은 만족스러울 만치 뜸을 들이더니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이 이야기는 저 산 넘골 들질러 멀거먼 마을에서 가져온 눈알 빼먹는 요괴 깐부기에 대한 이야기야. 어느새 아이들은 외눈박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깐부기는 원래 어릴 적부터 절름발이 장님이었는데 자기 눈 낳는 약이랍시고 아직 흙도 채 마르지 않은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 누나를 뽑아 먹었다더구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그이가 사는 집에 불을 놔버렸지. 사흘간 활활 타고 꺼진 그네 집에 가보니 글쎄 까맣게 타 죽었어야 할 그이 시체가 없는 거야. 요상하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뼈가루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타버렸나 하고 말았지. 근데 얼마 안 가서 마을에 소문 하나가 점점 번져나갔어. 그게 밤만 되면 온몸이 새까맣게 탄 무언가가 돌아다닌다고 말이야. 요사스런 소리를 내면서 쩔뚝쩔뚝 따라와서는 누나를 확 하고 뽑아먹는 괴물. 사람들은 저마다 불타 죽은 장님이 원한을 품고 요괴가 돼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지. 어둠 깔린 곳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발소리만 들리면 쩔뚝쩔뚝 쫓아가서는 누나를 싹 뽑아먹는 깐부기가 됐다고 말이야.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혈기왕성하고 장난기 많은 꼬맹이 하나가 겁도 없이 깐부기를 보겠다고 나선 거지.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가족들 전부 잠든 걸 본 후에 슬쩍 빠져나와서는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그렇게 한참 동안 밤길을 빨빨거리고 있는데도 그놈의 깐부기란 건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또 어른들이 겁주려고 없는 걸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쩔뚝 쩔뚝 쩔뚝. 흙길을 비틀거리면서 밟아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오금이 저려오고 가슴이 죄어와서 본능적으로 딱 알아채버린 거야.
깐부기가 나타났구나. 깐부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안 내면 된다. 어른들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에 딱 멈춰서는 숨도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뒤에서 발소리랑 같이 비린내가 묻어나올 것 같은 음침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야,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 어디로 숨었나? 다 안다. 눈알 두 짝 다 여기 있는 거 안다. 절뚝, 절뚝, 절뚝. 소리는 가까워지는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깐부기 귀에 들어가니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제발 지나가 주십사. 아버지, 부처님, 어르신 누구든 도와주십사. 그렇게 눈을 딱 감고 속으로 애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하고 안 나는 거라. 가버렸구나. 그렇게 안심했지. 마침 참았던 숨도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통에 크게 숨을 내쉬면서 눈을 딱 떴는데 눈앞이 새카만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멍청하게 보고 있자니 눈깔조차 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눈깔 두 짝 다 여기 있었네. 머리는 다담한 것이 사방으로 뻗쳐서 산발이 되어 있고 눈꺼풀은 녹아 없어졌는지 뻥 뚫린 구멍 두 개만 띡 하고 나와 있는 모양새에 손톱은 어찌나 긴지 주먹을 쥐면 제 손을 찌를 지경이었어.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끔찍해서 나 살려 하고 크게 소리 내려 해도 입을 열어도 오물오물거리기만 하지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았지. 그 와중에 깐부기는 웃으면서 그 긴 손톱을 들어 올리는 거야. 가져가야지. 생으로 뽑아 먹어야 약이 되지. 두 개 다 뽑아서 한 입에 꿀떡 삼켜야지. 그제야 막혀있던 소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새끼 돼지 마냥 소리 지르면서 다름질을 쳤는데 그 깐부기란 놈이 좀 빨라야지. 쩔뚝거리면서도 채 10걸음도 안 가서 애를 잡아다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 눈깔, 싱싱한 눈깔. 그리고는 그 긴 손톱을 애 눈에 순식간에 훅 하고 쑤셔 넣어서는 피가 절절 흐르는 눈깔을 뽑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꼭 개암이라도 먹는 것 마냥 입안에 놓고 굴리는데 꼬맹이는 아프고 무서워서 죽어라 소리를 질러댔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꼽부터 시작해서 온 힘을 다 끌어올려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귀에 닿은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회 뿌리며 나시며 곡괭이며 집어들고는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 누나를 신나게 굴려먹던 깐부기는
그제야 아이를 놓아주고는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져갔어. 다만 곱게 가진 않았지. 피가 철철 흐르는 한쪽 눈을 부여잡고 엉엉 우는 아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지. 남은 한자 내 가지러 간다. 꼭 내가 뽑아먹는다. 기다려라. 그날 이후 꼬맹이는 저녁놀이 슬쩍 비치기만 해도 후다닥 들어와서는 방에 틀어박혔지. 해가 뜰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수백 번 곱씹으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가끔씩 밖에서 쩔뚝이는 발소리와 축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지. 남은 한자 내 뽑아먹는다. 기필코 내 뽑아먹는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저마다 옆에 동생, 뒤에 형아를 끌어안고는 덜덜거리면서 외눈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채가와 청년들, 그리고 채가의 아내까지 손이 완전히 멎어 있었다. 조용한 마당을 한동안 풀벌레 우는 소리로 채운 후에야 외눈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어째야겠어. 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겠지. 혹여나 어물쩡거리면 와! 외눈박은 아이들을 쭉 둘러보며 하나하나 전부 눈을 마주친 뒤 벼랑간 안대를 걷어 뻥 뚫린 눈두덩이를 보여주며 왁하고 놀램질을 쳤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채로운 비명을 질러대며 집으로 쏟아져 나가자 썩 만족스러운지 껄껄 웃어 보이고는 치워놓았던 물그릇을 들어 입을 헹구었다. 거참, 애들 경기하고쏘. 아이고. 다시 새끼 꼬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최가가 웃음기 어린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마시오. 가벼운 장난이니. 그보다 이제부터 말 안 듣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애들이 밥 때만 되면 알아서 집에 들어올 터이니 수고가 좀 덜할 것이외다. 최가와 청년들은 과연 그렇군 하면서 외눈박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다. 애들 떼되면 집 찾아가려고 만든 이야기인가 보. 아주 기가 막히구만. 외눈박은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안대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했다. 내 농은 잘 쳐도 없는 걸 만드는 이야기꾼은 아니요. 최가는 듣지 못했는지 다시금 새끼 꼬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거참 공기가 맛있구만 그래. 가자. 삿갓을 눌러 쓴 채 흰 도포를 휘날리며 마을로 들어선 사내가 맑은 물이 유유자적 흐르는 고즈넉한 풍경을 하나뿐인 눈에 담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한쪽 눈에 안대를 차고 스스로를 외눈박이라 칭하는 그 사내가 내뿜는 신비한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으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마을의 절경에 비할 바는 아닌 듯 보였다. 거참. 이리 물 맑고, 응? 공기 좋은 곳은 또 오랜만일세. 외눈박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뒷산에서 시작되어 마을 외곽을 휘감아 흐르는 맑디 맑은 시냇물을 감상하고는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다. 산의 청명한 기운으로 차갑게 식혀진 물에 발을 담그자 오랜 걸음으로 퉁퉁 부은 외눈박의 발을 기분 좋게 간지럽히며 피로를 풀어주었다. 자, 오, 시원하구만. 한층 여유로워진 외눈박이 주변을 둘러보니 빨랫거리를 두들겨대는 아낙들과 땀 식히러 나온 청년 무리, 그리고 물장구 치는 아이들까지 이 맑은 물이 마을의 젖줄이나 다름없음이 확실해 보였다. 맑은 물. 그래. 물이라면 또 좋은 이야기가 있지. 외눈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큼큼하고 목을 가다듬고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쳤다. 자, 안녕하시오. 이야기 찾아 전국팔도 두루두루 해짓고 다니는 외눈박이라고 하오. 외눈박이 말고 외눈박. 내가 박가이니 그렇게 부르시오. 내 이야기꾼답게 이 물맑은 마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자 하니 이따 해 지기 전 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로 마실들을 나오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돈 몇 푼 지어주면 좋고, 아쉬운 대로 먹을 거 조금 챙겨줘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손뼉이나 좀 치는 걸로도 충분하니 여기저기 입소문 좀 내어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오. 에? 그럼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게요. 마을에 별다른 구경거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외눈박의 말재주가 좋아서인지 잠시 후 버드나무 아래에는 제법 많은 이들이 외눈박을 가운데 두고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가 지어진 술 한 대접으로 목을 죽인 외눈박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아우 맛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 응? 내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리 물맑은 고을은 또 오랜만이요. 못해도 이 조선 땅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너끈히 들만한 곳이니 내 그걸 칭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물이 맑으니 여기 아이들도 튼튼해 배고 안악들 피부도 뽀얀 것이 내 여기 사람이었다면 누구에게든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소이다. 외눈박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물 맑은 이곳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지 저마다 자랑스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해서 이 외눈 아재가 딱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오. 자, 이 이야기는 저 산 넘고 들질러 멀거먼 마을, 물 좋기로는 이 마을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계곡 마을 연못에 살던 두꺼비 총각에 대한 이야기요. 그 계곡 마을은 이름 그대로 계곡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산에 전기를 가득 담은 연못에서 내려온 물이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그 물을 먹고 사는 마을 이들은 여든이 다 된 노인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고, 아이들 놀다가 무릎에 난 생채기도 해가 2번 뜨기도 전에 싹 나와버렸다고 하지. 전기가 가득한 산답게 그 연못에는 영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꺼비 총각이었소. 한낱 미물이었던 두꺼비가 전기를 받고 100년을 넘게 수행해서 영물이 된 것이지. 송아지만한 두꺼비가 보기엔 좀 그렇긴 해도 영물은 영물인지라 연못 바닥에 턱 자리 잡고 앉아서는 물이 탁해지지 않게 하고 홍수도 가뭄도 막아줘서 마을이 평안했던 게지. 그걸 알고 마을에서도 두꺼비 총각에게 해마다 공물을 바치곤 했소. 그렇게 두꺼비 총각은 마을 사람들과 공생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었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면 내 꺼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요. 뭔가 사단이라도 났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럼 무슨 사단이 났느냐? 그 마을 이장이란 작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영물인 두꺼비 총각을 사냥하겠다 나선 것이요. 슬슬 나이 때문에 몸에 기력이 빠지기 시작한 이장은 어디선가 영물을 푹 고아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헛소문을 들어서는 두꺼비 총각을 잡겠다고 마을 장정들을 모아다가 연못으로 몰려간 것이지. 물이 맑아 흉년 질 일 없이 풍족하게 재물을 쌓아놨으니 사람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테고, 밥 굶을 일이 없었으니 영물이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었던 게지. 두꺼비 총각은 연못 바닥에서 평화롭게 수양을 하다가 자기를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을게요. 연못 바닥을 이 잡듯이 뒤지는 통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도 없었지. 물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 꿰어내라. 산짐승도 아니고 고작 두꺼비다. 겁내지들 말고 끄집어내서 잡거라. 연못 밖으로 끌고 나와라. 물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 깨어내라. 산짐승도 아니고 고작 두꺼비니라. 겁내지들 말고 끄집어내서 잡아라. 연못 밖으로 끌고 나와라. 이장이 소리치면서 점점 두꺼비 총각을 에워싸갔지. 두꺼비 총각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잡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신통력으로 물보라를 만들어서는 사람들을 연못 밖으로 밀어내었어. 그때 물러났으면 좋으련만 이장이란 작자는 그 정도로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지. 그래서 이번엔 곱조를 대는 장정들에게 죽창이며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연못 속에 밀어넣어 버린 게요. 신통력으로 기운이 빠진 두꺼비 총각은 창으로 강바닥을 찌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장정들에게 모질게 얻어맞고는 피를 절절 흘리며 꼼짝도 못하고 물 밖으로 잡혀나갔어. 100년을 넘게 수행한 이 몸이 고작 보양식이 되어 죽는구나.
인간들을 가여워하며 열심히 도왔건만 결국 미물만도 못하게 죽는구나. 두꺼비 총각은 서러워하며 호탕하게 웃는 이장 앞에 널브러졌지. 이제 당장이라도 두꺼비 총각 대가리에 칼이 내리쳐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두꺼비 총각 몸에 새카만 기운이 어른어른 거리더니만 벼랑간 호랑이 같은 울음을 길게 뱉어내는 게 아니겠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소? 자, 다들 아시는 줄 모르겠지만 미물은 기운 좋은 곳에서 정진하면 영물이 될 수 있고 그 영물이 또 수양을 잘 마치면 신수가 되어 승천을 하는데 수양 중 마음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요괴가 될 수도 있는 거였지. 두꺼비 총각은 본디 선한 영물이었지만 이리 배신을 당하고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들 덕에 요괴가 되어버린 거요. 조금 큰 두꺼비일 뿐이었던 두꺼비 총각은 요괴가 되어서는 피부도 새카매지고 사람 마냥 두 발로 서서 길고 날카로워진 발톱을 휘둘렀지. 고작 시골 마을 장정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다름질쳐 달아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자신을 괴롭히던 장정들을 전부 찢어 발기고 이장을 한 입에 꿀떡 삼키고 나서야 연못으로 돌아갔소. 요괴가 된 두꺼비 총각 덕에 연못은 도끼로 물들었고 당연히 마을은 풍족함을 잃었소.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병들어 죽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고 연못은 도끼가 가득해져 그 산의 기운을 전부 탁하게 물들여서는 산짐승은 물론 영물들까지 다 요괴로 변해버리고 말았지. 고작 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신손 노름도 함직한 좋은 곳이 요괴 소굴이 되어버린 거요. 잠시 말을 멈춘 외눈박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열심히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는 마을의 자랑거리인 맑은 냇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외눈박 역시 한동안 그들처럼 가만히 물길을 주시하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비단 영물이나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럴 것이 외다. 자연이란 것은 우리가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한없이 베풀어 줄게요. 거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 욕심을 이기지 못해 더 큰 것을 원하고 빼앗으려 든다면 전부 잃고 말 거요. 이 마을의 맑은 기운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니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필요한 만큼 누리시오. 계곡마을의 비극, 두꺼비 총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한대요. 자, 그럼 이 외눈박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소이다. 꽤나 감명이 깊었는지 마을 사람들의 손뼉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고 저마다 이야기 값으로 먹을거리나 돈 따위를 외눈박에게 내밀었다. 그 두꺼비 총각은 어떻게 되었소? 누군가의 질문에 외눈박은 안대를 슬쩍 만지며 대답했다. 요괴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조선 제1의 요괴 사냥꾼에게 성불당했지. 솜씨 좋은 요괴 사냥꾼이라 본디 선한 두꺼비 총각은 지옥에 가는 대신 미물로 다시 태어나 물 맑은 어딘가에서 다시금 신수가 되기 위한 수양을 하고 있을 거요. 아, 그래. 그게 이곳일지도 모르지. 내 이리도 물 맑고 기운 좋은 고을은 오랜만이라 하지 않았소. 어? 하면서 껄껄 웃어넘기는 외눈박을 보며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낭이는 선비에게 말했지. 난 요괴 사냥꾼이요. 초롱각 씨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치하러 왔지. 초롱각 씨는 남자들을 꿰어 환각을 걸고는 청기를 뽑아먹는 요괴이니라. 내 놈은 하루 이틀만 더 지났어도 송장이 되었을 거야. 차림새를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중인 것 같은데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 포기하고 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게. 그 말을 끝으로 요괴 사냥꾼은 사라졌어. 인적이 드문 산길의 숲은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게 할 정도로 울창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무에 매단 새끼줄을 잡고 비장하게 목을 걸려하는 청년 덕에 비극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어차피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가자. 미련 없이 가버리자. 가자. 한참 동안을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던 청년은 마침내 결심이 섰는지 둥글게 묶은 줄의 끝부분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청년이 딛고 있던 도둠돌을 발로 탁 쳐내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숲에서 비극적인 끝을 맞이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뒤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청년은 화들짝 놀라며 머리를 줄에서 빼내야 했다. 여보게. 깜짝이야. 누구세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돌아본 그곳엔 나그네인 듯한 남자 하나가 삿갓을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다. 왼쪽 눈에 안대를 차고 있어 무서워 보일 만도 하건만 나그네의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 덕에 그런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았다. 청년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진 모르지만 남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소. 그녀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그 대답만으로도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는지 나그네는 웃으면서 되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청년은 그다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나그네에게는 왠지 모르게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코 흘리게 시절부터 사모한 여인이 있었어. 난 그 여인을 위해 태어났다 해도 틀릴 것 없었지. 그녀 역시 내게 마음을 주었어. 시간이 지나면 우린 혼인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그 여인이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가버렸어. 그녀의 집안에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보다는 부잣집이 좋았던 모양이요. 지금 막 먼 마을로 시집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온 참이니 더 이상 말리지 마시오.
나 혼자선 살아갈 이유가 없소. 나그네는 작게 혀를 끌끌 찼다. 청년은 곧 나그네가 자신에게 온갖 뻔한 말로 설교를 늘어놓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그네는 설교 대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다. 자네, 아무래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보구만. 내 다시 얘기하지. 난 자네에게 이렇게 말했네.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예? 청년은 다시금 멍하게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아, 그렇지. 이거 내 소개를 안 했구만. 난 이야기꾼 외눈박이라 하네. 외눈박, 박시성이니 다들 그렇게 부르지. 내가 이 아구심 하나로는 조선 땅에서 될 자가 없는지라. 새끼 밥 먹듯이 입을 풀어줘야 개운해지거든. 근데 이 경치 좋은 곳에서 나무에 대고 말하기는 좀 아쉬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자네를 보게 된 것이지. 이야기란 자고로 듣는 이가 있어야 신명이 나는 법이니 볼 일이 있으면 좀 나중에 보고 지금은 내 이야기나 좀 들어주게. 청년은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었다. 하지만 외눈박은 그런 청년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목을 다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오다 보니 여기 초롱꽃이 아주 예쁘더구만. 그걸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떠올랐으니 내 들려주겠네. 자, 이 이야기는 저기 산 넘고 들질러 멀고 먼 숲에 살던 초롱각시에 관한 이야기야. 옛날 어느 멀고 먼 산속엔 햇볕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있었어. 횃불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깊은 어둠이 서린 그 숲은 밤의 숲이라 불리며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큰 꿈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잃곤 그 밤의 숲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 길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횃불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봐도 빛은 한자나 될까 말까한 거리까지밖에 비추지 못했지. 낭패다 싶어 고심하던 그때 멀리서 반딧불이 마냥 작은 불빛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야. 옳거니 저기가 길이구나. 선비는 그 희미한 빛을 향해서 조심조심 나아갔지. 한참 동안을 돌에 치이고 풀을 헤치면서 나아가자 그 빛이 가까워졌어. 그리고 주변을 밝히고 있는 그 빛을 본 순간 선비의 마음에 무언가 훅 하고 들어왔지. 그 밝은 빛은 웬 여인이 들고 있던 초롱불이었어. 커다란 횃불로도 물리지 못한 어둠일진데 그 희미한 초롱불이 주변을 싹 밝히고 있었지. 하지만 선비의 마음을 건든 건 그 초롱불이 아니라 여인이었지. 다소곳하게 초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 가볍게 내리깐 눈, 작고 도톰한 입술에 발그레하게 홍조띤 볼, 그걸 다 담고서도 조망만한 얼굴까지.
양귀비가 되살아난다 해도 이렇게 곱지는 않았을 거야. 선비가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자 여인이 악기처럼 감미로운 음성으로 말했어. 길을 잃으셨군요. 이 숲은 기운이 강하여 이런 신묘한 물건이 아니면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안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해가 떨어져 위험하니 오늘은 저의 집에서 하루 묵고 가시는 게 어떨지요? 선비는 홀린 듯이 여인을 따라 숲 깊은 곳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 식구는 아무도 없어. 되걸 같은 집이지만 식솔은커녕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아 선비가 물었지. 소녀, 팔자가 기구하여 오래전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외진 곳에서 쓸쓸히 혼자 살고 있나이다. 아, 그렇다고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방에서 쉬고 계시지요. 숲에서 헤매시느라 기력이 상하셨을 테니 술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안방을 내주었지. 선비는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금세 차려진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그 어여쁜 여인이 웃으면서 향긋한 술까지 따라주자 얼떨떨 하다 못해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기까지 했지. 그래서인지 두어 잔 받아먹은 술에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선비는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황홀해서 억지로 감기는 눈을 붙잡아 버텨보았지.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날이 밝을 것이고 그럼 여길 떠나야 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눈꺼풀은 천하 장사가 와도 못 들어 올리는 법이니 순식간에 픽하고 정신을 놔버렸지. 그렇게 한동안 꼭 둥지에서 품어지는 새알 마냥 푹 자고 일어나니 이게 웬걸?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제품에 꼭 안겨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뭐 그렇겠지. 야심한 밤에 술이 있고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나 마땅했지. 아무튼 부스스 깨어난 그 여인에게 당당히 책임을 지겠노라 말하니 그 여인도 싫지 않은지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는 게 여간 예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선비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였어. 내 이제 막 혼인을 약조한 참이지만 그대 곁을 잠시 떠나야 하오. 나 역시 떨어지는 것이 내키지는 않으나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길이었으니 잠시간만 기다려주시오. 네, 꼭 합격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소. 그러니 이 숲을 나가는 법을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여인은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어. 이 숲의 밤은 기나이다. 원체 깊고 진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밖에서의 하룻밤이 이곳에서 며칠은 될 터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과연 한숨 푹 자고 일어났음에도 밖은 여전히 밤인 거라.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자니 여인이 다시 술상을 차려 들어왔지. 저녁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밤이 지나지 않아도 허기는 칠 터이니 저녁상을 몇 번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행복하고도 기묘한 밤이 계속된 거야. 저녁상을 받아 여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인을 품에 안고 잠들고 한참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그날 밤이었으니 다시 저녁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말도 못하게 행복해서 선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어. 그렇게
12번째 저녁상을 받고 잠이 들었을 때 선비는 귀청이 나갈 것 같은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떠야 했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낭인 하나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서는 칼을 들이밀고 있었어.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게야? 그 손 당장 놓지 못할까? 선비가 분연하게 일어나 일가를 퍼부었지만 낭인은 전혀 동의 없이 말했어. 정신 차려라. 넌 지금 초롱각 씨에게 홀려 있으니 네 꼴을 제대로 보고 인연의 꼴을 제대로 봐라. 선비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 다시 봐도 아름다운 연인인데다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얼굴을 더듬어 봐도 이상한 건 없었거든. 그걸 보고 있던 낭인은 한숨을 쉬는 듯 하더니 그대로 칼로 여인의 목을 쳐버렸어. 안 돼! 놀란 선비가 소리쳤지만 이내 숨을 헛하고 들이쉬어야 했어. 좀 전까지 아름다웠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낭인의 손에 들린 건 아귀같이 생긴 요괴의 머리였지. 머리 위에 초롱불 같은 걸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끔찍한지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 그제야 선비 눈에 씌인 것들이 벗겨져 사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지. 저녁상이라고 차려진 건 구덩이에 지렁이요, 술이라고 따라진 건 구정물. 선비가 들어앉은 곳도 되걸 같은 집이 아니라 습하고 축축한 동굴안이었지. 다시 내려다본 손은 꼭 해골마냥 앙상해 있었고 더듬어본 얼굴도 탁하고 힘을 잃어 있었어. 낭인은 선비에게 말했지. 난 요괴 사냥꾼이요. 초롱각 씨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치하러 왔지. 초롱각 씨는 남자들을 꿰어 환각을 걸고는 청기를 뽑아먹는 요괴인이라 내 놈은 하루 이틀만 더 지났어도 송장이 되었을 거야. 차림새를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중인 것 같은데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 포기하고 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게. 그 말을 끝으로 요괴 사냥꾼은 사라졌어. 초롱각 씨가 죽어서인지 숲은 어둠이 물러가 있었지만 청년은 허탈함에 주저앉았어. 우습게도 요괴에 홀려 시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초롱 아귀에게 홀려있던 그 시간이 선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 그걸 잃었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지. 외눈박은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든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했다. 어떤가? 바보 같지 않은가?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사랑 타령하는 그 선비가 말이야. 청년은 버뜩 정신을 차리고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상황과는 분명 다르지만 죽겠다고 나서는 자신의 모습만은 선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져서였다. 다행히도 그 선비도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았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했지. 헛된 집착은 버리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야. 청년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외눈박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선비는 나중에 장원급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요? 외눈박은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이 과거 시험이란 게 그리 만만치 않았으니
결국 떨어졌다고 하더구만. 대신 마을에서 참한 색시를 얻어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잘 살았지. 천수를 다 누리고 가족들 품에서 잠들듯이 편하게 눈을 감았다고 들었어.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않겠나? 응?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천상지혜는 아니더라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 구실이야 생기기 마련이고, 또 살다 보면 그럭저럭 살법해지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어떻게든 사라지기 마련. 청년은 조용히 외눈박의 말을 되뇌었다. 그걸 보고 있던 외눈박은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다. 자, 그럼 이 외눈아재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네. 들어줘서 고맙구만. 그럼 입도 풀었고 다리심도 했으니 난 이만 가보도록 하겠네. 내 볼 일은 끝났으니 하던 거 마저 하시게. 외눈박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서는 청년에게서 멀어져 갔다. 청년은 한동안 외눈박의 뒷모습을 보다가 새끼줄을 걸어놨던 나뭇가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걸어놓았던 새끼줄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야기 값으로 내 받아감세. 재미난 이야기였으니 그리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게야. 그럼 언제 걷어갔는지 모를 새끼줄을 흔들어 보이며 껄껄 웃는 외눈박의 모습에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실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느긋한 걸음으로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로 가는 길엔 외눈박의 말대로 초롱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오늘은 소쪽새가 참 이쁘게도 우는구만. 외눈박은 산길을 걸으며 해질녘에 들려오는 소쪽새 소리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산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묵을 만한 주막이 나올 테니 서두를 것 없었다. 지난 마을에서 이야기값으로 제법 쏠쏠하게 주머니를 채웠으니 돈이 부족할 일도 없었기에 안 그래도 여유 넘치는 외눈박의 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그런 여유로움을 비웃듯이 수염이 덥수룩한 산의 너댓명이 외눈박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 대체 무슨 일이시여? 외눈박이 능청스레 묻자 대장인 듯한 사내가 대답했다. 내 이 길 주인 되는 사람이 올시다. 여길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니 가진 거 전부 내놓고 가시오. 소머리도 한순간에 댕공 잘라버릴 듯한 큰 칼을 쓰다듬으며 으름장을 놓는 꼴을 보니 난 산적이니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 다 내놔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 살벌한 기세는 누구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주십사 하고 곡소리를 내 마땅하건만 외눈박은 우스운 이야기라도 들은 양 크게 웃고는 대답했다. 아이고 미안하오만 내 비루한 이야기꾼이라 가진 돈이 없소이다. 그래도 내 아구심 하나는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으니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값을 치룰까 하는데 어떻겠소이까? 대장과 사내들은 그 말에 실소를 던졌지만 외눈박의 재치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것도 좋지. 어차피 심심하던 차였으니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나 한번 풀어보시오. 대신 재미없으면 그놈의 혀를 싹 하고 베어갈 테니 각오하시오. 외눈박이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들어보이며 목을 가다듬자 사내들은 기랑켠 바위에 편히 걸터 앉았다. 자, 이 숲은 소쪽새 소리가 이쁘게 들려서 참 좋소이다. 내 이야기만큼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 소쪽새 노랫소리 덕에 즐겁게 걷다가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생각났지 뭐요. 안 그래도 어디서건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생겼구려 그래. 자, 이 이야기는 저 산 넘고 들질러 멀고 먼 숲에 사는 노래하는 요괴 소쩍이와 장님 해금꾼 소리쟁이에 대한 이야기요. 소쩍이라 함은 노래를 부르는 요괴인데 생긴 건 꼭 세타를 뒤집어 쓴 여인 마냥 깃털이 숭숭 나있고 큼직한 부리까지 달려있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 시체를 파먹은 소쪽새가 요괴가 된 거라 합디다. 아무튼 이 소쪽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아주 낭랑하고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홀려와서는 훅 하고 잡아먹는다는 거지. 사람 고기 맛을 본 소쪽이는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사람 고기만 먹거든. 고작 노래로 어떻게 사람을 깨어내나 하겠지만 이 소쪽이 목소리에는 신묘한 힘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몸이 노곤해지고 정신은 또 몽롱해지는 것이. 눈은 자꾸 슬쩍 감기는데 다리는 또 절로 소쪽이 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꿰어내어 잡아먹던 소쪽이가 어느 날 소리쟁이를 만났소. 소리쟁이는 뭐냐 하면 그냥 떠돌이 악사요. 앞이 안 보이는 봉사지만 해금 연주 실력이 기가 막히기로 유명한 이였지. 그이가 멀리서 들리는 소쪽이 노랫소리에 반해서 해금을 등에 메고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산을 탄 것이요. 소쪽이는 소리쟁이를 보자마자 한 입에 꿀꺽 하려고 했지만 소리쟁이 등에 맨 해금이란 악기가 문득 궁금해지더란 말이지. 어차피 봉사라 자기 모습도 안 보일 테니 괜찮겠다 싶었을 거요. 소리쟁이는 가까운 곳에서 소쩍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니 감탄하며 말했소. 제가 미천한 악사일 뿐이지만 귀는 제법 트여있다 자부했는데 이리도 아름답고 영롱한 목소리가 있을 거란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찮은 재주긴 해도 저 역시 악사 나부랭이인지라 과한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혹 내키시면 제가 아가씨 목소리에 맞추어 현을 뜯어보아도 괜찮으실런지요?
소쩍이에게 노래는 먹이를 유인하는 미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소리쟁이 이야기는 구미가 당겼소. 그래서 한 번쯤 어울려주기로 했지. 좋습니다. 악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적은 없으나 그대의 실력이 좋다면 좋은 선율이 만들어지겠지요. 소리쟁이가 해금을 켜기 시작하자 구슬프고도 청량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쪽이는 그 소리에 반해 자기도 모르게 심혈을 기울여 노래를 불렀지. 누구든 감탄을 터뜨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노래. 노래가 끝났을 때 소리쟁이의 감긴 눈에선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 소쩍이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숨을 몰아쉬어야 했지. 둘의 조화가 그 정도로 훌륭했던 거요. 그날 이후로 소리쟁이는 매일매일 소쩍이를 찾아왔고 그의 악기와 소쩍이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지. 사람을 꿰이기 위한 노래가 아닌 감동을 주기 위한 노래만을 부르게 된 거요. 노랫소리가 어찌나 훌륭한지 산새도 짐승도 바람도 물도 가만히 노래를 들으며 머물다 갈 정도였지. 계절이 2번 바뀌기도 전에 소쩍이는 사악한 요괴가 아닌 한 명의 소리꾼이 되어갔어. 소쩍이는 지금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내심 두려운 게 있었지. 소리쟁이에게 자신이 요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요. 숨긴다고 언제까지고 숨겨지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소리쟁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적지 않았소. 내일은 말해야지. 내일은 말해야지. 매일같이 다짐하면서도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지. 진실을 안 소리쟁이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던 거요. 그렇소. 어느 순간 요괴인 소쩍이가 인간 소리쟁이에게 연모를 품게 된 거요. 터무니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쩍이는 모질게 마음먹지 못하고 진실을 아름다운 목소리에 덮어가리며 그저 노래를 불렀소. 그러던 어느 날 소쩍이에게 누군가 찾아왔소. 소쩍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요괴 사냥꾼이었지. 그의 모습을 본 소쩍이는 자신이 감히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소. 그 사냥꾼이 여간 내기가 아니었거든.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소리쟁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괴로웠지. 그래서 소쩍이는 그 자리에서 요괴 사냥꾼 앞에 엎드려 빌었소. 나으리, 이렇게 간청드리나이다. 제가 비록 죽어 없어져야 할 요괴이나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인간을 연모하고 아름다운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으니 제발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인간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사냥꾼은 소쪽이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알아챘소. 그의 눈은 거짓말을 알아채는 아주 신묘한 힘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 소쪽이는 이미 수많은 인간을 잡아먹은 업보가 있었으니 말이오. 요괴 사냥꾼은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소. 네 말이 진실임은 내 잘 알아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업 때문에 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구나. 다만 네가 정말 사악함을 버렸다면 내게 목숨을 잃어도 원래의 소쪽새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 나쁜 마음을 버리고 끝없이 정진하여 업을 청산하도록 해라. 비록 수십 수백 년이 지날 동안 수많은 환생의 굴레를 넘어야 하겠지만 네 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네가 사모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을 거다. 소쪽이는 과거의 죄가 깊어 소리쟁이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한편 언젠가는 소리쟁이와 연이 다시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지. 그런 소쪽이를 사냥꾼은 고통 없이 성불을 시켜주었고 말이요. 소쪽이는 성불 직전 소리쟁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하오.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요괴 사냥꾼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고 하지. 요괴 사냥꾼이 떠난 후 여느 때와 같이 소리쟁이가 찾아왔고 소쪽이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몹시도 당황했소.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소쪽이를 기다리던 소리쟁이는 해질녘이 되자 자리를 떠났소.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산을 올라 같은 자리에서 소쪽이를 기다렸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소. 언젠가는 소쪽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지. 아니, 어쩌면 소쪽이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녀와의 인연과 노래가 소중해서였는지도 모르오. 나이를 먹고 산을 오르는 게 버거워졌음에도 소리쟁이는 언제나처럼 산을 올라 같은 자리에서 소쪽이를 기다리다가 해가 치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돌아가곤 했지. 그렇게 평생을 돌아올 수 없는 일을 그리워하던 소리쟁이는 바람이 슬프게 풀잎을 연주하던 날 소쪽이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잠들듯 눈을 감았소. 외눈박은 애초롭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다. 그가 쓰러져 죽은 곳엔 세상 들어본 적 없는 들풀이 자라났지. 그게 바로 지금은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리쟁이 풀이요. 소리쟁이가 소쪽이를 기다리기 위해 들풀로 환생을 안기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쪽이와 소리쟁이는 다시 만날게요. 연이란 게 그런 것이거든. 요괴든 인간이든 산새든 들풀이든 연이 닿으면 만나게끔 되어 있어. 어쩌면 이 산에 사는 새가 소쪽일지도 모르고. 소쪽새 소리에 기분 좋게 이파리를 흔들어대는 들풀이 소리쟁이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언젠가는 둘 다 인간으로 환생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추며 멋진 노래를 들려줄 거라 믿소이다. 자, 그럼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소.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대장과 사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덩치에 맞지 않게 감상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법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외눈박이 떠나려 하자 대장 사내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그를 막아섰다.
아니지. 좋아. 내 이야기는 재밌게 들었어. 그러니 그 혓바닥을 뽑는 건 참아주지.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엔 부족하니 그 등짐은 내려놓고 가시오. 외눈박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비싼 밥 먹고 열심히 혀를 썼더니만 이제는 손도 쓰게 하는구만.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대장의 눈앞으로 대나무 지팡이가 훅 하고 날아들었다. 어이쿠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지는 대장의 꼴을 보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내들이 저마다 기합을 내지르며 외눈박에게 달려들었지만 곧 대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허리며 어깨를 붙잡고는 바닥을 나뒹굴었다. 이 산은 서쪽 새소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사내들 곡소리도 겉들을만 하구만. 외눈박은 개운하다는 듯 웃어 보이며 다시금 갈 길을 재촉했다.